내 이름은 백희진.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인 태성그룹 백학수 회장의 외동딸이다. 그리고 지금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으며 떠들고 있는 내 남편 권도윤은 쉽게 말해 지방 출신의 뻔뻔한 졸부다. 앱스맨상, 만약 그가 우리 가문의 배경을 등에 업지 못했다면 그의 하잘것없는 작은 IT 기업은 설립 초기 단계에서 진작에 파산했을 것이다. 당연히 지금 이 수조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축하하는 최고급 호텔의 VVIP 연회장 한가운데서 저렇게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만찬은 내 위장을 꼬이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 철저히 통제된 프라이빗 룸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최고급 송로버섯과 캐비어 요리가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따는 샴페인 한 병의 가격은 평범한 가정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이 참석자들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려 그들의 표정을 기름지고 탐욕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주변에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 임원들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간직하는 간자의감? 까니지 않았고 연회장은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도윤의 얼굴은 알코올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마침 잔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다음번 거창한 사업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다. 침을 튀기며 과장된 제스처를 섞어 말하는 꼴이 당장 내일이라도 동북아시아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역겨웠다. 이런 유의 행사는 진작에 지루해졌다. 결국 그의 허풍을 들어주고 무리 지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부하는 꼴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서류 몇 장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뜰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하더니 무언가 엄청난 발표라도 할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다.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덮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귀빈 여러분이 모두 모이신 김에 제가 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에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그가 또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는지 허풍을 늘어놓을 것이라 기대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연륜이 있는 몇몇 사업가들은 벌써부터 축하할 준비를 하며 미리 잔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도윤은 자랑스러움에 한껏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이건 권씨 가문의 대를 잇는 일과 관련된 겁니다. 저 권도윤이 곧 아버지가 됩니다. 오, 축하합니다. 이거 정말 경사로군요. 권 대표님. 테이블은 즉각적인 축하의 폭풍으로 뒤덮였다. 몇몇 나이 지긋한 회장들은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 엄마가 되는 것을 축하한다는 뜻이 명백했다. 나 역시 당황하여 반사적으로 나의 평평한 배를 쓰다듬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당혹감을 분명히 눈치챘다.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찰나의 어색함이 스쳤으나 이내 그것은 절망적일 만큼 뻔뻔하고 오만한 자기만족으로 바뀌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들어 축하 인사를 제지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아이를 가진 건 제 아내 희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 들이부은 찬물과도 같았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 즉시 얼어붙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 즉시 얼어붙었다. 모두가 굳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했다가 다시 그에게로 맹렬하게 오갔다. 참석자들의 눈에 떠오른 경악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 역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핏대가 서듯 피가 머리로 쏠렸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도윤을 쏘아보았다. 그의 그 오만방자한 낯짝에 구멍이라도 2개 뚫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내 표정이나 이 끔찍한 분위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팔을 뻗어 내내 고개를 숙이고 그의 곁에 앉아있던 젊은 비서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끌어안고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큰 목소리로 떠벌렸다. 권씨 집안의 후계자를 품고 있는 건 제 비서인 오유라입니다.
그리고 전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와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줄 것입니다. 저는 유라와 결혼해 그녀를 법적인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오유라라는 그 여자는 타이밍 좋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한 손으로는 아직 둥근 태조차 없는 자신의 배를 수줍게 가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윤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도발이 깃들어 있었다. 최고급 연회장에는 죽은 듯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조금 전의 환희와 축하 인사들은 이제 참석자 전원의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거운 붉은색 마호가니 의자가 뒤로 밀리며 대리석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이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귀를 찌를 듯 컸다. 참석자들의 모든 시선이 단번에 나에게 집중되었다. 동정, 스캔들에 대한 기대감, 내가 지금 당장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라는 예상. 그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도윤 역시 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접시를 집어던질 것이라 생각했는지 본능적으로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나를 찡그린 얼굴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쓰레기 같은 한 쌍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방금 전 부산의 대형 물류 재벌과 체결한 아직 인주조차 마르지 않은 1조 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서였다. 내 입가에 차가운 얼음 같은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리고 경악에 빠진 모든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롭고 명확한 소리가 죽은 듯한 침묵을 갈랐다. 1조 원짜리 계약서가 내 손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 나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최고급 요리들 위로 흩어졌다. 나는 냅킨을 들어 천천히 손을 닦았다. 마치 방금 전 오물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그런 다음 넋이 나간 참석자들과 특히 사색이 되어버린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다들 식욕이 떨어지신 것 같군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핸드백을 챙겨들고 뒤돌아섰다.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위로 내 하이힐 굽소리가 단호하고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도윤과 그의 가문 전체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죽은 듯한 침묵이 흐르던 내 등 뒤에서 마침내 이성을 잃은 도윤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백희진, 미쳤어? 네가 방금 뭘 찢었는지 알기나 해? 저건 1조 원짜리라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찢은 것이 1조 원짜리라는 건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도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유라의 가식적인 흐느낌을 뒤로 한 채 그 구역질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구두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마치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무겁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내 안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 분노 때문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내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수정처럼 맑았다. 연회장 안에 소란을 들었는지 근처에 서 있던 호텔 직원들이 호기심에 목을 빼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마자 핸드백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도윤은 내가 미쳤다고, 자신이 일군 사업을 망쳤다고,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다. 나는 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예상대로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통화 거절 버튼을 스와이프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연락처를 찾아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내 세상이 순식간에 절반은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돌아섰고 완벽하게 통제된 무표정으로 황금빛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바깥 세상에 지난 수년간의 어처구니 없는 결혼 생활과 바보 같았던 나의 믿음을 모조리 내다버리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최측근인 류 실장이었다.
네, 류 실장님. 류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사무적이었지만 평소보다는 미세하게 말이 빨랐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방금 연회장에 참석했던 모 기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와 상황을 간략히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류 실장님, 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는 보고 드렸습니까? 회장님께서는 현재 임원 회의 중이십니다. 감히 회의를 끊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상황의 심각성은 파악했습니다. 류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상무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보폭을 넓혀 화려한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행기사에게 향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류 실장은 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단어를 명확하게 끊어 발음하며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 즉시 태성그룹 전 계열사 및 모든 파트너사의 권도윤 대표의 기업 미라클 파트너스와의 진행 중인 모든 공동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리고 권도윤 측과 엮인 모든 재무 거래를 일방적으로 동결하십시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류 실장은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차에 다다랐다. 수행기사가 나를 발견하고 정중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나는 차에 오르며 차갑게 내뱉었다. 제가 방금 1조 원짜리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소문을 업계에 퍼뜨리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야 할 놈들은 다 알 수 있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상무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류 실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차량은 회장님 댁으로 향하도록 기사에게 지시해 두었습니까? 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스마트폰을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권도윤, 내가 그저 종이 쪼가리 하나 찍고 히스테리나 부린 줄 알아? 착각하지 마. 그 계약서는 향후 3년간 네 회사를 먹여 살릴 동맥이었어. 그 엄청난 자금 지원과 프로젝트 보증. 그 모든 건 내 가문인 태성그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다. 그걸 찢어버림으로써 나는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어버린 거야. 우리 집안의 피를 빨아먹고 날개를 펴더니 이제 나를 걷어차고 상간녀를 품에 안은 채 대놓고 호의호식할 수 있을 줄 알았나? 꿈도 야무지지. 나는 울고불고 소리칠 필요조차 없어.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전화 한 통만 돌리면 너와 네 회사는 완벽하게 마비될 테니까. 그리고 이건 겨우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나는 다시 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야, 백희진. 이게 무슨 난리야.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굴지의 건설사, 손녀인 차도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 지금 엄청난 찌라시를 들었는데 네가 만찬에서 권도윤 그 개자식이랑 대판 싸우고 1조짜리 계약서까지 찢어 발겼다며? 사실이야? 사실이야. 도희는 곧바로 폭발했다. 미친 거 아니야? 권도윤 그 새끼가 드디어 약을 처먹었구나. 그리고 그 비서라는 오유라? 조그만 잡년이 진짜. 야,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사람 풀어서 그 여우년 뼛속까지 털어버릴 테니까. 태성그룹 상무 등에 올라타려고 해? 목숨이 여러 개쯤 되나 봐? 내가 말했다. 그래, 샅샅이 뒤져줘. 특히 그녀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후의 행적들. 권도윤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 의심스러운 인맥 전부 다. 내 쪽에서도 움직일 거지만 넌 사설적으로 알아봐줘. 바닥을 기어서라도 다 찾아낼게. 도희가 분노하며 선언했다. 너 지금 어디야? 성북동 가는 길이야? 내가 그쪽으로 갈까? 아버지 댁으로 가고 있어. 넌 일단 뒷조사부터 챙겨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적에 엔뎀 전화를 course 천 그리고 나 백희즈는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차는 성북동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로 진입했고 가장 거대한 저택이자 나의 본가 앞에 멈춰섰다. 저택의 창문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온 요새 같았다.
차 문이 열리고 나는 내렸다. 내가 다가가자 거대한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다. 표집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서 내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상무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아버지는 아직 그룹 본사에 계셨겠지만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모양이었다. 아마 류 실장이 이미 상황을 보고했겠지. 나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서재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거대한 붉은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을 쥐고 계셨다. 그의 얼굴은 먹구름보다 더 어두웠다. 류 실장이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 아버지가 나를 올려다보았.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연민, 분노, 그러나 무엇보다도 냉혹한 계산이 서려 있었. 류 실장에게 다 들었다. 희진아,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책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전 권도윤의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길 원합니다. 도윤과 그 오유라라는 여자가 모든 것을 잃고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알았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누른 뒤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하고 차가운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재무본부와 투자본부 쪽에 3가지 지시를 내린다. 첫째, 미라클 파트너스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즉각 자본을 회수할 것. 둘째, 태성그룹 산하 및 통제하에 있는 모든 금융권에서 권도윤 회사와 그 자회사의 모든 신용한도 및 거래를 동결할 것. 셋째, 미라클 파트너스에 제공된 모든 보증을 전면 중단할 것.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소리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절대 명령이라고 전해라. 당장 집행해. 만약 누군가 이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권도윤 측의 정보를 흘린다면 그 즉시 모가지를 날려버릴 거다. 그놈은 2번 다시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전화를 끊자 서재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니? 나를 올가매고 있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출구를 찾은 듯했다. 아버지의 이 몇 마디가 마치 가장 날카로운 칼날처럼 권도윤 회사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초단위로 권씨 일가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다. 서재의 커다란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렸다.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것과 같았다. 나는 지금쯤 태성그룹 본사와 미라클 파트너스 본사가 얼마나 큰 혼란과 패닉에 빠져 있을지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그때 류 실장의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 빠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즉시 집행하십시오. 추가적인 컨펌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컨펌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손짓하며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도 내 옆으로 와 앉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셨다. 따뜻한 거 마시고 진정해라. 자, 이제 아비에게 전부 말해보거라. 그놈이 대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벌일 엄두를 낸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 안에는 억눌린 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찻잔을 감싸주고 도윤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 유라라는 비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찢었는지 짧고 담백하게 설명했다. 나는 과장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더 검게 변해갔다. 내 말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셨다. 권도윤. 그 천박한 놈이 밑바닥에서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벌써 잊었구나. 네게 장가들게 해달라고 내 가랑이 미틀기며 애원하던 놈이 누군지 잊었어. 그놈의 쓸모없는 프로젝트 구멍에 돈을 쏟아부어 메워준 게 누군데? 이제 깃털 좀 자랐다고 내 딸 백희진을 이렇게 모욕하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핏덩이를 들이밀며 조건을 제시해? 아버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 순간 진동하는 폰을 쥔 류 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권도윤에 붙인 권영감입니다. 제 직통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권도윤에 붙인 권영감입니다. 받아. 아버지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나 보지. 소식이 아주 쏜살같이 퍼지는군. 스피커폰으로 켜. 그놈들이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들어보자꾸나. 류 실장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 모드를 켰다. 스피커를 통해 패닉에 빠져 아첨하는 건 영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음으로는 온갖 고함과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이미 그쪽 회사는 쑥대밭이 된 모양이었다. 류 실장님, 오 세상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태성그룹에서 갑자기 투자를 회수하고 계좌를 동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끔찍한 오해 아닙니까? 네? 류 실장님, 제발 백 회장님과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필시 밑에 직원들이 뭔가 착오를 일으킨 걸 겁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착오 같은 건 없다. 내 명령이다. 전화기 너머로 즉각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저 권영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눈에 선했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직접.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저희 집안이 뭘 잘못했다고. 저희가 회장님의 심기를 어떻게 거스른 겁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고치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금 회수와 계좌 동결은 저희 회사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는 냉소했. 어째서냐고? 가서 내 놈의 그 잘난 아들 권도윤에게 물어보지 그래. 그 새끼가 오늘 저녁 연회장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다. 수많은 유력 인사들 앞에서 내 딸이자 너희 집안의 시집간 정실 부인에게 어떻게 모욕을 줬는지 물어봐. 그리고 그 비서라는 연 뱃속에 든 게 대체 누구 핏줄인지도 당장 캐물어보란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내 똑똑히 경고하마. 태성그룹 백학수의 딸은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전화기 너머의 권 영감은 거의 울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다. 회장님, 도윤이가 아직 젊고 어리석어서 필시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 잠시 실성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놈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우리 희진이에게도 엎드려 사죄하겠습니다. 당장 그놈을 끌고 와서 희진이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두 집안이 맺어온 단연간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가 거칠게 그의 말을 끊었. 우정? 내놈 아들 내미가 그딴 광대짓을 벌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우정 따위는 남지 않았다. 발밑에 구르며 빌어봐야 이미 늦었어. 내 분명히 말하지. 자금 회수와 계좌 동결은 겨우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다. 다음 수순이나 얌전히 기다려라. 아버지는 권영감이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류 실장에게 손짓했다. 류 실장은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권 회장님, 죄송하지만 백 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통화를 종료했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권영감의 비참한 애원 소리가 아직도 허공에 맴도는 듯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진작에 처신을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두려워해봐야 너무 늦었다. 아버지는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으로 나를 보셨다. 희진아, 걱정하지 마라. 내겐 외동딸인 너 하나뿐이다.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 놈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권씨 일가는 오늘로 끝이다.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류 실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류 실장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묘해졌다. 회장님, 상무님, 권도윤이 직접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다. 오, 아직도 전화할 배짱이 남아있었나? 받아라. 이번엔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자. 류 실장이 다시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다.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평소 그가 가장하던 그 지식인 코스프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경노했고 패닉에 빠져 있었으며 비난하는 어조로 소리쳤다. 류 실장, 태성그룹 쪽에서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갑자기 자산을 빼고 계좌를 막는 거냐고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상업적 사기라고요. 당장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백희진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1조 원짜리 계약서를 찢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한답니까? 폰 바꿔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직접 따져 물어야겠으니까. 나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고는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향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권도윤, 넌 지금 누구한테 목청을 높이는 거냐? 내 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도윤은 아버지가 대화를 듣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허세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말이 꼬였다. 회장님, 장인어른. 저는,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끝맺게 두지 않았다. 내 딸이 원하는 걸 내가 말해주지. 내 딸은 너와 그 뻔뻔한 계집년이 모든 죗값을 치르길 원한다. 그리고 고소? 할 테면 해봐. 누가 먼저 소장을 내미는지 아니면 내 놈 회사가 먼저 파산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말을 마친 아버지는 류 실장에게 턱짓했다. 끊어! 앞으로 권 씨 일가 누구의 전화든 절대 받지 마라. 류 실장은 즉각 전화를 끊고 도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냉혹하게 밀어넣었다. 지금 미라클 파트너스 본사는 지옥도 그 자체일 것이다. 애원, 협박, 히스테리.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짓이었다. 하늘의 분노는 이미 그들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고통을 맛보길 바란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 서재는 너무나 고요해서 창밖으로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은 기습적인 쓰나미와도 같아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도윤의 회사를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기세였다. 내 찻잔은 아직 식지 않았다. 따뜻한 찻잔 덕분에 차갑게 굳었던 내 손가락이 조금 녹아내렸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희진아, 오늘은 그 권신의 뱀속을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기서 자고 가. 네 방은 매일 청소해두어서 언제든 잘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아버지. 돌아갈 생각도 없었어요. 거짓과 배신으로 찌든 그 집구석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내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꺼내보니 모르는 번호였지만 번호의 배열이 낯익었다. 시어머니 양 여사의 번호와 비슷했다. 참 눈물겨운 가족애다. 돌아가며 전화를 다 걸고. 나는 그저 무음 모드로 전환한 뒤 폰을 뒤집어 소파에 던져두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다. 아직도 전화질을 해대? 숨통을 덜 조였나 보군. 아직 전화 돌릴 힘이 남아있는 걸 보니 그때 류 실장의 폰이 다시 징징거렸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보고했다. 회장님, 미라클 파트너스의 소액 주주들입니다. 아무래도 소문을 듣고 패닉에 빠진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휘젓 아무도 받지 마라. 패닉에 빠지게도 지들이 권도윤에게 쳐들어가 해명을 요구하겠지. 그 순간 성북동 본가의 대문 초인종이 울렸다. 서재 창문을 통해 대문 밖에서 번쩍이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통해 표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상무님, 권도윤 대표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시급한 일이라며 반드시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부모들, 나에게 늘 오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거칠애를 끔찍이도 좋아하던 권도윤의 부모.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셨다. 아직도 여기 기어들어 올 낯짝이 남았군. 당장 내쫓아.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아버지, 들어오게 두세요. 저들이 이번엔 또 무슨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는지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단호한 눈빛을 읽고 인터폰에 지시하셨다. 표 집사. 들여보내서 거실로 안내해라. 나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아버지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권도윤의 부모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둘 다 잔뜩 상기되고 헝클어진 몰골이었다. 권 영감의 양복 재킷은 단추가 엇갈려 채워져 있었고 양 여사는 방금 전까지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양 여사가 당장이라도 내 손을 부여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몸을 뒤로 빼며 피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돈어른,
희진아. 아이고, 이건 정말 끔찍한 오해란다. 다 도윤이 그 멍청한 놈 때문이야. 양주를 들이켜더니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댄 거야. 너희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니? 권 영감도 황급히 맞장구를 치며 우리 아버지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다. 네네, 백 회장님.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도윤이가 젊은 혈기에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입어써낸 놈들이라면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하지만 그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희진이와 태성그룹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서 유라라는 애. 그냥 철없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저희 권씨 집안은 절대 그 애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을 것이며 저희 집 문턱도 밟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도라르방처럼 차가운 얼굴로 묵묵히 앉아 계셨다. 저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문제를 축소시키려 하고 모든 책임을 술과 남자라면 흔히 하는 실수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건조한 톤으로 물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권도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서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게 그저 술주정이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여자배가 불러온 것도 술 취한 사이에 바람이 불어와서 임신이 된 건가 보네요? 양 여사가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하더니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다 그 쌍년이 작정하고 우리 도윤이를 꼬드긴 거야. 희진아, 걱정하지 마라. 애미는 무조건 내 편이다. 지금 당장 도윤이를 끌고 와서 네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마. 그 몹쓸 년은 당장 쫓아낼 거고. 그럼 아이는요? 내가 물었다. 아이는 우리도 인정 안 해. 권 영감이 맹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절대 인정 안 한다. 우리에게 손주는 오직 우리 희진이가 낳아줄 아이뿐이야. 듣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단순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히스테리를 부리는 줄 안다. 나를 적당히 구슬리고 자기 아들놈을 조금 윽박지르면 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 믿고 있다. 자기들이 그 대단한 시부모의 인정을 내게 옜다 하고 던져주면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모양이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다.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놈들이 그 핏덩이를 인정하든 말든 우리 알바 아니다. 내 딸은 2번 다시 너희 집안에 그 어떤 씨앗도 낳아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나? 자금 회수와 계좌 동결은 너희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통보였다. 너희들의 그 달콤했던 호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통보. 권 영감 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권 영감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백 회장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감정은 감정 아닙니까? 우리 두 집안이 협력해온 세월이 얼만데 우리는 거의 한 식구 아닙니까? 그게는, 두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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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회장님의 자금 회수 하나로 저희 회사는 공중분해됩니다.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양 여사가 타겟을 나로 바꿨다. 희진아, 네가 아버지 좀 설득해다오. 너랑 도윤이가 몇 년을 인꼬부부처럼 살았잖니. 어떻게 이 모든 걸 단숨에 내팽개칠 수가 있어? 우리 집안이 파산하고 도윤이가 모든 걸 잃는 걸 네가 어떻게 눈뜨고 보겠다는 거냐? 그 쌍년은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할 테니까 제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이 상황의 끔찍한 아이러니를 만끽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다. 시어머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요. 2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 관계를 내팽개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 권도윤이 먼저 모든 관계를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당신 내 회사가 파산한다고 내 심장이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 내 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집안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는 게 진짜 문제죠. 그 비서라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는 스스로 태성그룹 백씨 가문과의 모든 관계와 파트너십을 끊어버린 겁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며 그들의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을 즐겼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덧붙였다. 그러니까 2분은 지금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문제는 내가 권도윤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당신 내 집안은 물론이고
그 오유라라는 여자까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비로소 그들의 머릿속에 상황이 명확히 인식되었다. 권 영감 부부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었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서 있었. 내가 더 이상 그들이 맘대로 조종하고 빈말에 속아 넘어가던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듯했다. 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표집사, 이 잡것들 내쫓아라. 그리고 앞으로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마. 표집사가 즉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권 영감 부부에게 말했다. 권 회장님, 양 여사님, 나가주시죠. 두 노인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넋을 잃고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질질 끌려나갔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것은 그들 절망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정작 사건의 원흉인 권도윤 본인은 아직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놈은 아직도 내가 그저 짜증을 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건가? 어리석은 시부모를 쫓아내고 나자 거실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아버지는 나더러 일찍 올라가 자라고 하셨고 남은 일은 류 실장과 알아서 처리하시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올라가 내가 처녀 시절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마치 내가 어젯밤에도 여기서 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나는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낮 동안 억지로 유지했던 냉정함과 단호함이 혼자 남겨지자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찔렸다는 배신감에서 오는 뼛속 시린 감각이었다. 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세게 저어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침대로 다가가 걸터 앉았다. 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시어머니 번호 외에도 도윤이 다른 번호로 건 전화가 2통 더 있었다. 당연히 하나도 받지 않았다. 메시지함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아마 도윤도 저주를 퍼붓는데 지쳤거나 욕설과 애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살기를 찾으러 나선 모양이었다. 내 입장에선 그의 어떤 발버둥도 그저 단말마에 불과하지만 나는 절친 도희와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음성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두었다. 야, 희진아, 너 괜찮아? 나 미치겠어. 방금 소문 쫙 돌았는데 권도윤네 부모가 너희 본가로 기어들어가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다가 쫓겨났다며? 꼴 좋다, 진짜. 내가 우리 쪽 애들 다 풀었거든? 계좌 내역, 호텔 예약 내역, 통화 기록 전부 다 탈탈 털고 있어. 먼지 한 톨도 안 놓친다. 이 페어스 AG 프루 페이스 AG. 내가 그 쓰레기 커플 바닥에 바닥까지 다 까발려줄게. 나는 텍스트로 답장을 쳤다. 나 괜찮아. 본가에 있고 방금 그 부모들 쫓아냈어. 확실하게 파헤쳐줘. 특히 자금 흐름 쪽으로. 도희의 답장은 거의 1초 만에 날아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넌 발 뻗고 자. 그딴 쓰레기들한테 감정 낭비하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새끼들이니까. 폰을 내려놓고 화장대로 다가가 천천히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다. 거울 속 여자는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고 냉혹한 빛을 띠고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예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건 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도윤은 확실히 변했었다. 갑자기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매번 통보는 갑작스러웠다. 귀가 시간은 갈수록 늦어졌으며 끊임없는 미팅, 회의, 접대를 핑계로 댔다. 가끔 한밤중에 들어올 때면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다. 내가 물어보면 그는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다. 접대 자리에서 벤 냄새야라고 변명하거나 아예 나를 무시하고 골아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비서, 오유라. 예전에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고 숫기 없는 직원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옷차림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명품 옷, 에르메스와 샤넬백. 그 모든 건 비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언젠가 우연히 그녀가 도윤에게 커피를 내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도윤의 손등을 스쳤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묘하게 흔들렸다. 미묘하게 퇴폐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당시 도윤은 아무런 반응도 공관대
당선 선섬던 영사.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금 떠올려보니 그저 구역질이 날 뿐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도윤의 차 조수석에서 갈색으로 염색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내 머리는 흑발이다. 내가 캐묻자 그는 그저 여성 클라이언트를 태워줬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클라이언트는 얼어 죽을. 그건 오유라였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다니던 그 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은 10중 8구 도윤이 몰래 사다 바친 것들이겠지.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멍청이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기만에 놀아났다. 그들은 내 가문이 제공한 부와 지위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 등 뒤에서는 그따위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화장솜을 집어들고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거칠게 닦아냈다. 마치 이렇게 닦아내면 그 굴욕적인 기만의 흔적도 모두 지워질 것처럼. 권도윤. 참 대단하네. 나를 바보 취급하며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밖에서는 정부, 게다가 감히 사생활을 집안으로 들이밀어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해? 너와 오유라는 아주 천생연분이다. 쓰레기끼리 잘 만났어.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더러워진 화장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전에는 굳이 캐묻고 확인하기가 귀찮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티끌만한, 웃기지도 않는 얄팍한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그가 스스로 그 장막을 갈갈이 찢어버렸으니 내가 그들의 더러운 사생활을 만천하에 까발리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만간 도의 쪽에서 소식이 올 것이고 나 역시 내 방식대로 그들에게 멋진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 전쟁에 눈물이나 자비 따위가 낄 자리는 없다. 내겐 실제적인 증거, 그들이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철근 콘크리트 같은 팩트가 필요하다. 권도윤, 오유라, 딱 기다려. 너희가 내게 선사한 이 서프라이즈, 엄청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나를 깨웠다. 도윤의 그 거대하지만 차갑고 썰렁했던 신혼집보다 내 옛날 방에서 자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9시가 다 되어갔다. 알림창은 깨끗했다. 도윤도 마침내 포기하고 얌전해졌거나 아니면 지금 내게 매달릴 여유조차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1층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이미 그룹 본사로 출근하신 후였다. 다이닝 룸 식탁 위에는 내 몫의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표 집사는 아버지가 특별히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전복죽과 찬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내가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 류 실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상무님.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회장님께서 어제 조치한 사항들의 1차 결과를 상무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계속 말해보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류 실장이 서류철을 열었다. 어제 회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신 직후 저희는 미라클 파트너스와 맺고 있던 7개의 핵심 계약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그들 회사 영업 현금 흐름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태성그룹 통제하에 있는 3개 주요 은행이 미라클 파트너스 본사 및 자회사 명의의 주요 계좌 17개를 전면 동결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결제 계좌가서섬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 계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도윤 측의 자금 흐름은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고 하청업체 대금 결제도 막혔을 겁니다. 나는 묵묵히 들었지만 내 안에서 일말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그저 첫 단계일 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래서 그 권씨 일가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류 실장이 안경을 치켜 올렸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권 영감이 회장님께 3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회장님께선 일절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저희 쪽 우호 지분을 가진 이사 몇 명에게 줄을 대보려 했지만 그들 역시 정중하게 거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권도윤은 오늘 꼭두 새벽부터 여의도 본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금줄 빵꾸를 메우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고 있다는군요. 나는 헛웃음을 쳤다. 돈을 구해?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인 태성그룹이 대놓고 손절하고
모든 금융 라인을 끊어버린 마당에 제정신 밝힌 곳 중에 저런 깡통 회사에 대출해줄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냅킨으로 입가를 닫고 말했다. 류 실장님, 권도윤에게 연락하세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그의 회사 공식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 그리고 권 영감의 이메일까지 전부 참조를 걸어서 공식 통보 메일을 보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 백희진은 공식적으로 그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서류 준비해둬라. 곧 내 쪽 법무팀이 연락할 거다. 이렇게요. 류 실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은 이미 회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소속. 최고의 기업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상무님의 지시를 대기 중입니다. 고마워요, 류 실장님.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하나 더, 권도윤이 그 오유라라는 여자에게 자기 개인 사비나 회사법인 자금으로 사준 부동산이나 고가의 선물 내역을 싹 다 조사하세요. 특히 최근 반년치 내역을 샅샅이 뒤지세요. 류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체 리스트를 뽑아보고 올리겠습니다. 류 실장의 업무 처리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는 즉시 자리를 떠나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나는 다이닝 룸에 홀로 앉아 천천히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창문을 뚫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나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이혼 통보 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나와 권도윤은 공식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그 익숙하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 시어머니, 양 여사였다. 나는 느긋하게 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화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롭고 흐느끼며 비난하는 양 여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희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네가 도윤이한테 이혼 통보 메일을 보내? 넌 이 스캔들 하나 낸 걸로도 모자라? 우리 집안을 씨말려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어? 도윤이도 다 뉘우쳤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수가 있니? 나는 그저 입을 다문 채 그녀의 악을 쓰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내가 대답이 없자 그녀는 더욱 열을 올렸다. 백희진, 명심해라. 이혼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래, 너희 태성그룹 백신애가 돈 많고 권력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우리 권신애도 바보는 아니야. 이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 해라.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회사 주식은? 너희 태성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거, 그 손해배상은 너희가 져야 할 거다. 이 사달이 난 건 전부 너희 쪽의 갑질 때문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가운 조소를 터뜨렸다. 양 여사님, 나는 수화기를 향해 말했다. 아직 잠에서 덜 깨셨거나 백일몽이라도 꾸시나 보네요. 손해배상요? 당신 내 회사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굴러갈 수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호화 저택, 굴리고 다니는 최고급 외제차, 펑펑 쓰고 다니는 그 돈들,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당신네 아들놈이 정부를 들이고 비선연배를 부르게 하고선 수많은 유력 인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떠벌렸죠. 수치심을 잃고 선을 넘은 건 당신들 권씨 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보상과 손해배상을 논해? 좋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판사님께서 지난 몇 년간 당신 내 회사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투명했는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테니까 결국 누가 누구에게 돈을 토해내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양 여사는 숨이 턱 막혔는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무력하게 중얼거렸다. 넌 이러면 안 돼. 도윤이. 도윤이는 다 깨달았다고. 나는 그딴 헛소리를 더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다. 그가 깨달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용서하고 말고는 오직 나의 몫이다. 난 절대 용서 안 하니까.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나 얌전히 기다리세요. 나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오히려 가슴속이 미치도록 상쾌했다. 예전에는 양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참고 자잘한 문제들은 눈 감아주곤 했다. 하지만 이미 가면이 벗겨진 이상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었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도윤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전화를 받았다. 그가 무슨 창의적인 개소리를 짓거릴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도윤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극도의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침착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다. 희진아, 이혼 메일은 잘 받았어.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어제는 내가 100번 잘못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친 소리를 짓거린 거야. 사과할게. 유라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아이도 지우라고 할 거고. 그냥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응? 제발. 그의 뻔뻔한 말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는 모든 걸 대충 무마하려 들었고 유라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치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물건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권도윤, 넌 날 3살짜리 백치로 아는구나? 알아서 처리할게 하면 처리되는 거고 지우라고 할게 하면 지워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뭐? 우린 다시 쇼인도 행복한 부부놀이를 하고 넌 뒤에서 태성그룹 피를 쪽쪽 빨아먹겠지. 그러다 또 다른 마담이나 술집 여자 하나 끼고 앉아서 또 다른 사생활을 턱하니 만들어 오고 말이야. 오는 NNA 비문이오. 도윤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희진아, 너 왜 그렇게 말을 끔찍하게 해? 내가 사과했잖아. 도대체 나더러 뭘 더 어쩌라고? 네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찢어버린 그 1조짜리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는 이혼까지? 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알기나 해? 회사가 끝장나게 생겼다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네 회사가 끝장나든 말든 내가 알바야? 그리고 비웃어? 내 생각에 여기서 제일 큰 웃음거리는 바로 너 같은데. 너 오유라랑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만들고 싶다며. 내가 기꺼이 자리 비워주겠다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 도유는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내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 권도윤. 난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너, 내가 짜는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오유라까지 전부 단단히 각오해둬. 나는 전화를 끊고 이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내 주변은 다시 평온해졌다. 나는 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혼은 거대한 자산 분할을 둘러싼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 두렵지 않다. 내겐 시간도 에너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 같은 태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권도윤, 우리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도윤과의 통화 이후 계약서를 찢고 이혼 통보를 날리며 느꼈던 그 짜릿한 복수심은 약간 가라앉고 대신 훨씬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미라클 파트너스는 겉보기엔 우람해 보이지만 속은 진작에 흰개미떼에 파먹혀 썩어 문드러진 고목과 같았다. 나의 목표는 그 썩은 그루터기를 뿌리째 뽑아내어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류 실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상무님, 오전 지시 사항에 대한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회장님께서 아침 회의에서 추가로 내리신 지시 사항들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철을 열었다. 우선 오유라 건입니다. 저희 쪽에서 권도윤의 개인 계좌와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1차로 추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9개월 동안 오유라 명의의 계좌로 총 8억 원이 넘는 현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연말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아파트가 120억 원에 매입되었는데 명의가 오유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자금은 권도윤의 차명 계좌 중 하나에서 흘러나갔더군요. 나는 식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듣고 있었다. 현금 8억 원에 120억 원짜리 나인원 한남이라. 도윤은 자기 정부에게 아주 관대하게 굴었군. 태성그룹에서 흘러간 돈을 그딴 스폰서 노릇에 쓰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거지. 둘째로 류 실장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태성그룹의 전 계열사 및 관계사들에게 미라클 파트너스 및 그들의 파트너사들과의 모든 비즈니스 접촉을 완전히 끊으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저희는 또한 재계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권도윤을 전방위적으로 완벽하게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류 실장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통을 쥐어짜는 치명적인 악력이 느껴졌다.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가로챘습니다. 저희가 권도윤 측보다 약간 더 높은 매입가와 완벽한 현금 결제 조건을 제시하여 미라클 파트너스의 핵심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싹쓸이했습니다. 며칠 내로 그쪽 공장과 개발실은 자재 부족으로 올스톱될 겁니다. 둘째, 주요 고객사 빼오기입니다. 저희 영업본부장들이 권도윤의 핵심 VIP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신용을 담보로 더 파격적인 단가를 제시하여 우리 쪽으로 라인을 갈아타도록 설득 중입니다. 이미 대형 거래처 3곳이 권도윤 측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핵심 인력 헤드헌팅입니다. 저희 인사팀이 미라클 파트너스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핵심 영업 임원들에게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훨씬 높은 연봉과 압도적인 커리어 패스를 제시하고 있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미라클 파트너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뒤에서 몰래 이력서를 돌리고 있다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급망 차단, 고객사 빼오기, 인력 유출. 이 무자비하고 신속한 연타는 도윤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들만 정확히 끊어내는 짓이었다. 단순한 투자금 회수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이건 그들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조치였다. 그저 회사가 말라 죽어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류 실장이 서류처를 덮었다. 추가로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권도윤은 오늘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중이랍니다. 새로운 투자자나 은행권 대출을 미친 듯이 알아보고 있지만 태성그룹이 대놓고 벌인 이 시한폭탄 같은 부실 기업에 돈을 대줄 정신 나간 금융권이나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연한 이치다. 비즈니스 세계의 인간들은 뱀처럼 교활하다. 태성그룹 백씨 가문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권씨 가문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들 편을 들겠는가? 다들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도망칠 것이다. 류 실장님, 내가 입을 열었다. 오유라 쪽을 더 깊게 파세요. 120억짜리 아파트나 현금 말고 또 뭘 갖다 바쳤는지. 외제차, 보석, 명품 등등. 특히 그 결제 대금이 도윤의 개인 계좌나 법인 카드로 긁힌 거라면 영수증과 내역서 싹 다 긁어모아 오세요. 곧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류 실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건만 전담할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반박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류 실장이 나가고 난 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의 나무들을 내려다보았다. 도윤은 지금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미꾸라지처럼 사방이 막힌 벽에 대고 발버둥치며 미쳐가고 있겠지. 놈은 자신이 세운 제국이 영원할 거라 믿었겠지만 태성그룹의 진짜 힘 앞에선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뿐이다. 나와 결혼했으니 평생 VIP 티켓을 끄는 줄 알고 제멋대로 굴었겠지만 완벽한 오산이다.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아주 쉽게 뺏어올 수 있다.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르게 한 채로. 이건 공성전의 시작일 뿐이다. 나는 놈이 자기 두 눈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모두가 그에게 등 돌리고 결국 빈털터리로 나앉는 꼴을 지켜보길 원한다. 그리고 몸뚱아리와 임신을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을 노렸던 오유라. 그녀 역시 이 달콤한 환상이 권씨 일가의 몰락과 함께 한낱 연기처럼 사라질 거란 걸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폰을 들어 도희에게 톡을 보냈다. 도희야, 권씨네 돈줄이 곧 완전히 마를 거야. 오유라 귀에 소문 좀 들어가게 해줘. 그녀 명의로 된 나인원 한남 아파트랑 현금들. 조만간 법적으로 전부 가압류 들어갈 거라고. 도희는 즉각 악마처럼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내왔다. 접수 완료. 장담하는데 그년 오늘 밤 절대 발 뻗고 못 잔다.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내 안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적에게 베푸는 자비는 나에 대한 잔혹함일 뿐이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은 내게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그 어떤 자비도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는
그들이 숨막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꽉 조여질 것이다. 나는 늘 도희의 소원을 믿었다. 그녀가 흘린 정보는 오유라의 진영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점심 무렵 내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표 집사가 들어와 보고했다. 권도윤과 그의 부모가 또다시 들이닥쳤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3명이 다 함께 몰려와서는 회사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어코 만나야겠다고 난동을 부린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 쫓아내라 손짓하려 하셨지만 내가 나섰다. 아버지, 들이세요. 이번엔 또 무슨 저열한 쇼를 보여줄지 구경이나 하죠.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표집사에게 말했다. 소홍 접실로 안내해라. 우리는 그들을 넓고 화려한 메인 거실로 들이지 않았다. 훨씬 좁고 덜 공식적인 소홍 접시를 택한 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완벽한 멸시를 보여주는 장치였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 곧 표집사가 권시일가 3명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본 지 고작 하루 반나절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의 몰골은 참담했다. 도윤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턱에는 지저분한 수염이 덤룩했다. 과거 그가 그렇게 뽐내던 최고급 슈트는 구김 살투성이었고 특유의 엘리트 같은 윤기 따위는 흔적도 없었다. 그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하룻밤 30년은 늙어버린 노인네들 같았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피골이 상접해 보였다. 우리를 보자마자 권 영감이 갑자기 소홍접실의 카펫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양 여사 역시 즉각 그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권 영감이 통곡하며 울부짖었. 백 회장님, 희진아,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갈 구멍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양 여사가 맞장구치며 소리쳤다. 그래요, 희진아. 전부 우리 잘못이야. 도윤이 저 등신 같은 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죄다. 야, 이 새끼야. 당장 꿇어앉아서 희진이한테 싹싹 빌지 못해? 도윤의 얼굴이 무참하게 일그러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분노에 찬 부모의 시선에 억눌린 그는 결국 아주 천천히 몹시 억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참으로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쇼였다. 아버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 역시 미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기대앉아 이 한편의 총극을 감상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권 영감이 다시 말을 이었다. 백 회장님, 희진아. 회사가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물건을 끊었고 클라이언트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오고 직원들은 월급을 내놓으라며 파업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가면 저희 가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잿더미가 될 판입니다. 양 여사가 바닥을 기어 내 쪽으로 조금 다가오더니 내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다리를 살짝 뒤로 뺐고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더 크게 오열했다. 희진아, 도윤이가 몹쓸 짓을 한 건 맞다. 하지만 너희 부부 몇 년이나 한 입을 덮고 살지 않았니? 어떻게 네가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고 도윤이가 알거지가 되는 걸 눈뜨고 보겠다는 거냐? 그 유라라는 년, 우리가 절대 가만 안 둔다. 도윤이한테도 그년이랑 완전히 연락 끊으라고 엄명해놨다. 그년 뱃속에 든 아이도 우린 절대 인정 안 해. 태성 쪽에서 한숨만 돌리게 해준다면 너희가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하마. 그 꼴불견을 듣고 있던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아이도 인정 안 한다? 그게 사실이야, 권도윤? 도윤이 확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도 이 사이로 억지로 대답을 쥐어짜냈다. 그래, 다 끝냈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참 신기한 우연이네. 내 보고서에는 어제 늦은 밤 누군가가 몰래 나인원 한남에 있는 120억짜리 아파트 오유라 명의로 된 그 집에 기어 들어가서 새벽까지 머물다 나왔다고 적혀 있던데 이별을 논의하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셨나? 아, 하긴 이별의 밤치곤 꽤 길었네.
내 입에서 나인원 한남과 120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린 세 명의 얼굴이 밀랍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특히 도윤의 표정은 압권이었다. 그의 눈동자에 노골적인 패닉이 스쳤다. 그는 내가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눈치였다. 권 영감이 고개를 획 돌려 아들을 노려보았다. 분노로 그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너,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네가 어제 집에 안 기어 들어온 게 또 그 창녀 같은 년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뒹굴었기 때문이었냐? 도윤은 뻐끔뻐끔 입만 벌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그 현금 8억이랑 명품백, 보석들. 그건 뭐 이별 위자료라도 되는 건가? 와, 권씨 집안은 위자료 인심이 아주 후하시네. 양 여사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냐? 한남동 아파트? 현금 8억? 그게 대체 무슨? 보아하니 도윤은 자기 정부를 호강시키는데 회사 돈과 사비를 펑펑 쓴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조차 철저히 숨긴 모양이었다. 뭐, 잘 됐네. 이제 모든 더러운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권 영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이 넘어갈 듯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댔다. 네 이놈, 네가 감히 회사 돈에 손을 대. 집안 돈을 빼돌려서 그 술집년 스폰을 서고 있었어? 네가 기어이 이 애비를 관짝에 쳐넣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도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분노와 굴욕감에 이성이 끊어진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썼다. 백희진, 적당히 해.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네 애비가 가진 그 더러운 돈무기 삼아서 갑질하는 주제에 태성그룹 백학수 딸이라는 타이틀 떼면 네가 대체 뭔데? 그 순간 굳게 입을 다물고 계시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결코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마치 무거운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육중한 위압감이 공간을 짓눌렀다. 그럼 너는 대체 뭐 하는 놈이냐? 권도윤? 내 놈이 태성그룹의 배경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내깟 놈이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 수 있었을 것 같아? 무릎까지 꿇은 마당에 이제 와서 자존심 챙기며 영웅 행세하려 들지 마라. 역겨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향해 외쳤다. 표집사, 당장 이 잡것들 끌어내. 한 번만 더 여기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버려. 표집사가 즉시 덩치 큰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경호원들은 권씨 일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도윤은 끝까지 발버둥치며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어댔고 그의 부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축 늘어진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나갔다. 소홍접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이 어설픈 동정심 유발쇼는 그들에게 더욱 비참한 굴욕만을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내 마음속에는 동정심 따위 1g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길이고 이제 끝까지 그 길을 걸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권도윤, 네가 앞으로 또 무슨 발악을 해댈지 아주 기대가 되네. 이 멍청한 시댁 식구들을 내쫓고 나자 내 마음은 완벽하게 차분해졌다. 그들의 비참한 현재 모습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헛된 탐욕과 행동이 낳은 결과물일 뿐이니까. 아버지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본사로 향하셨고 나도 위층으로 올라가 조금 쉴 참이었다. 그때 폰이 울렸다. 도희였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도희의 입에서는 다다발총 쏘듯 흥분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백희진! 미쳤어. 완전 대박 뉴스야. 내가 진짜 핵폭탄급 팩트들을 다 캐왔어. 이 개쓰레기 커플을 아예 지구 멘틀 밑으로 처박아 버릴 자료야. 나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 앉았다.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정보인데? 와, 진짜. 나 지금 너무 떨려. 도희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고용한 그 탐정. 완전 천재야. 단순히 계좌 추적이나 카드 영수증만 턴 게 아니라 걔들 카톡이랑 지워진 사진 데이터까지 싹 다 복구해냈어. 가슴이 덜컥했다. 자세히 말해봐. 첫째, 팩트 체크 완료. 나인원 한남 120억짜리 아파트.
권도윤 돈으로 샀지만 명의는 오유라로 돌려놓은 거 맞아. 근데 이게 100% 현금이 아니야. 선수금 50% 박아놓고 나머지는 대출 꼈는데 그 대출 이자를 매달 권도윤이 자기 이름으로 세워둔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갚아주고 있었어. 이거 빼박 재산은 이게 횡령이야.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도희가 말을 이었다. 둘째가 진짜 가관이야. 그 오유라라는 연 정체가 뭔 줄 알아? 너희 회사 입사할 때 낸 이력서? 다 개구라야. 학력 위조라고. 그년 예전에 강남 템프로에서 일하던 에이스였어. 거기서 무슨 돈 많고 수상한 늙은이 스폰 받다가 어떻게 권도윤 그 호구 새끼 물어서 갈아탄 거야. 걔가 미라클 파트너스 비서실로 입사한 것도 권도윤이 뒤에서 손 써준 낙하산이고 강남 템프로? 학력 위조의 낙하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오유라라는 여자 생각보다 훨씬 독이 든 검이었잖아?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 도희의 목소리가 혐오감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탐정이 걔네가 텔레그램이랑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지운 대화 내용 복구했거든? 와, 나 진짜 토할 뻔했잖아. 권도윤이 그년한테 우리 애기, 우리 냥이 이러면서 온갖 지랄 연병을 다 떨어. 곧 너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재. 근데 걔가 뭐라고 한 줄 알아? 태성그룹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회사 지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면 널 알거지로 만들어서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아내버리겠대. 태성의 돈은 전부 자기랑 유라 차지가 될 거라고. 나는 이미 도윤이 어떤 인간 쓰레기인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뒤에서 꾸미니 적나라한 계획을 듣고 있자니 마치 바늘에 찔린 듯한 불쾌감이 밀려왔다. 아프진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미친 새끼들. 도희가 욕설을 내뱉었다. 아주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야, 희진아. 유라, 그년이 권도윤한테 보낸 톡 들어볼래? 도윤 오빠, 나 너무 기다리기 지쳐유. 빨랑 그 늙은 마녀 길바닥에 내버리면 안 돼? 진짜 걸리적거려 죽겠단 말이야. 유유아, 진짜 쌍년. 나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줬다. 오유라, 딱 기다려라. 거기다 사진은 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도희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해외 풀빌라 놀러 가서 샤워가운 입고 찍은 셀카부터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우 눈 썩어. 근데 사진 찍힌 날짜들이 전부 언제인 줄 알아? 권도윤이 너한테 출장 간다, 야근한다 구라쳤던 딱 그 날짜들이야. 이건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불륜 증거물이야. 도희가 갑자기 뜸을 들였다. 근데 희진아, 하나 더 있어. 이걸 지금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숨길 게 뭐 있어? 다 말해. 도희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함정말로는 미라클 파트너스 회계 쪽에 뭔가 존나 구린 게 있대. 출처나 목적이 일도 설명 안 되는 수십억 단위 자금 이동이 몇 건 포착됐는데 이거 전형적인 탈세랑 비자금 세탁 수법이래. 지금 우리 애들이 더 깊게 파고 있는데 까면 깔수록 완전 시궁창 지뢰밭일 것 같단다. 내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도윤. 아주 제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었구나. 도덕적으로 바닥을 기는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아예 선을 넘어 경제사범죄까지 처하고 있었어? 이건 이제 단순한 이혼소송 수준이 아니다. 도희야, 그 증거들 진짜 값어치 있다. 특히 그 회사 비자금 장부 관련된 거. 내 애들한테 더 깊숙하게 파라고 해. 파면 팔수록 좋아. 뒷조사 비용은 내가 전부 백지수표로 대줄 테니까. 미쳤냐? 돈은 무슨 돈이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이혼 선물 퉁치자. 그 구더기 같은 년놈들 내가 확실하게 짓밟아 줄 테니까. 아, 복구한 톡방 캡처본이랑 사진 파일. 지금 바로 카톡으로 쏠게. 확인해봐. 나머지 회계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넘길게. 알았어. 기다릴게. 잠시 후 스마트폰 카톡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희가 압축 파일을 보냈다. 나는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풀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대화, 캡처본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권도윤, 애기야, 오늘 임원회의에서 또 그 늙은 마녀 상판떼기 봤더니 밥맛이 뚝 떨어지네. 역시 우리 애기가 최고야 유유. 오유라, 우리 오빠 좀만 더 참아. 유유 곧 그 여자 돈 다 우리 거 되잖아? 그때 가서 그 여자 탈탈 털어버리자궁. 권도윤. 인닝태성 쪽에서 마지막 프로젝트 대금 꽂히면 바로 패 다 까발릴 거야. 오유라, 나랑 우리 튼튼히 태명 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용. 뽀뽀 이모티콘. 이 더러운 쓰레기들.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이게 그들이 뒤에서 나를 부르던 호칭이었구나. 이게 그들이 내 자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짜놓은 더러운 시나리오였어. 나는 사진 폴더로 넘어갔다.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서의 가운샷. 어떤 사진에서는 오유라가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고 권도윤이 환희에 차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다. 이 프레임 하나하나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처럼 내 눈을 쑤셔댔지만 신기하게도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흥분만이 차올랐다. 이것들은 놈들의 관뚜껑에 박아넣을 가장 훌륭한 대못이었다. 나는 류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류 실장님,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자금 횡령, 태성그룹 자산을 빼돌리려는 사전 모의 정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라클 파트너스의 비자금 및 탈세 정황이 담긴 파일들입니다. 지금 바로 전송할 테니 즉시 법무팀과 회계 감식반에 넘기세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류 실장의 목소리는 즉각 전시체제의 군인처럼 빠르고 단호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TF팀 가동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법정에서 완벽한 칼자루를 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압축 파일을 류 실장에게 포워딩했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며 나는 길고 깊은 숨을 뱉어냈다. 권도윤, 오유라, 너흰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겼다고. 너희들의 시나리오가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너희는 백희진이라는 여자와 태성그룹의 정보력을 너무 얕봤어. 이 증거들이야말로 너희 심장에 꽂힐 첫 번째 비수가 될 거다. 그리고 명심해. 이건 겨우 시작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도희에게서 이 폭탄 같은 증거들을 넘겨받고 나자 내 마음은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이 자료들은 장전된 실탄과도 같아서 목표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쏠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모든 패를 한 번에 다 까발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다. 좋은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뽑아들어야 하는 법. 류 실장의 TF팀은 소름 돋을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법무팀과 회계사들은 내가 넘긴 자료를 밤새워 분석했고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사기 및 횡령 건으로 권도윤에게 치명상을 입힐 형사 고발장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었다. 미라클 파트너스를 옥죄는 상업적 봉쇄망은 시간 단위로 좁혀지고 있었다. 여의도 찌라시에 따르면 미라클 측은 이미 대규모 권고 사직에 들어갔다고 했다. 남은 직원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회사 핵심 임원 몇몇은 이미 사표를 던지고 짐을 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권도윤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부으려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기만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방에 앉아 변호인단이 올린 예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도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쾌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희진아, 이제 슬슬 타이밍 온 것 같지 않아? 도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씨네 지금 완전 불구덩이 속이잖아. 무너져가는 담벼락은 밀어버려야 제맛이지. 권도윤이랑 오유라 그 쓰레기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대중들한테 싹 다 공개해버리는 거 어때? 이 꿀잼 썰을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깝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구체적인 플랜 있어? 도희가 낄낄거렸다. 내가 아는 메이저 경제지 기자들이랑 구독자 수백만 명 거느린 유튜버들 몇 명 섭외해놨지. 걔네 재벌가 치정 스캔들이랑 대기업 비리 폭로라면 아주 환장을 하거든? 우리는 전면에 나설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확보한 카톡 캡처본. 풀빌라 사진 수위 높은 건 적당히 블러 처리하고 그리고 권도윤이 회사 돈 횡령해서 나인원 한남 꽂아주고 샤넬백 사다 바친 증거들만 쓱 흘리는 거야. 그 기자들이랑 유튜버들이 아주 MSG 팍팍 쳐서 읽기만 해도 팝콘 각 나오게 기깔나게 써줄걸? 나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때로는 대중들의 여론 재판이 실제 법정의 판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아픈 법이다. 특히 권도윤처럼 자기 자신의 대외적인 혁신 기업가 이미지에 목숨을 걸던 인간에게는 더더욱. 콜. 당장 진행해. 다만 횡령이랑 탈세에 관한 핵심 회계 자료들은
아직 풀지 마. 그건 검찰이랑 경찰 수사관들 몫으로 남겨둬야 하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조강지쳐버리고 템프로 출신 상간녀한테 회사 돈 퍼부은 불륜남 프레임에 집중해. 특히 오유라가 학력 위조하고 비서로 위장 취업한 과거를 꼬집는 걸 잊지 말고. 도희는 내 의도를 찰떡같이 알아먹었. 오케이. 태성그룹이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지방 출신 졸부 남편과 임신을 무기 삼아 재벌가 안방마님 자리를 노린 템프로 출신 상간녀의 몰락. 이 프레임으로 간다.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네티즌들 완전 폭발할걸? 걔네 기사 댓글 창에 침 뱉다 못해 아주 익사시켜버릴 거야. 권도윤은 사회적 매장 확정이고 오유라 그녀는 밖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다. 내가 한마디 덧붙였다. 아, 기사 말미에 태성그룹이 미라클과의 수조 원대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모든 지원을 끄는 것도 바로 권 대표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와 배신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도 슬쩍 끼워 넣어. 놈들의 파산을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완벽하게 연결짓는 거지. 완벽해. 도희가 감탄했다. 당장 기사 송고하라고 지시할게. 오늘 저녁 퇴근길 네이버 랭킹 뉴스 1위는 무조건 이거다. 전화를 끊고 나는 류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언론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래 노출되도록 뒤에서 힘을 좀 쓰라고 지시했다. 그 외에는 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여론전에서는 도희를 따라갈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예상대로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내가 스마트폰으로 뉴스 앱을 켜자마자 대형 경제지와 연예 매체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단독 태성그룹 4위, K 대표. 충격적인 불륜 행각 발각. 회사 돈 수십억 원 상간녀 스폰의 유용. 혁신 CEO의 두 얼굴 비선연배 부르게 하고 본처 내쫓으려던 권모 대표의 몰락. 심층 취재 미라클 파트너스 몰락의 진짜 이유. 텐프로 출신 가짜 비서와 노란한 K 대표의 배신. 실명은 K 대표, 미라클 등으로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재계나 찌라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카톡 대화 캡처, 명품관 영수증, 개인정보를 적당히 모자이크 처리한 나인원 한남 등기부 등본, 그리고 유라가 템프로 시절 찍었던 흐릿한 클럽 사진까지 모조리 인터넷에 뿌려졌다. 기사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쓰여 있었다. 댓글창은 말 그대로 불바다였다. 미친 새끼. 마누라 백 믿고 성공한 놈이 회사 돈 삥땅 쳐서 창녀 스폰을 서? P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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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피피 배신감 오지겠다. 저놈 광화문 내거리에서 화형시켜야 됨. 백학수 회장님이 왜 갑자기 1조짜리 프로젝트 엎어버렸는지 이제 알겠네. 나 같아도 사위 새끼가 저 지랄하면 회사를 통째로 갈아 마셔버리지. 가태성 사이다 대박추. 와, 저 내연녀 얼굴 싹 갈아엎은 거 보소. 딱 봐도 강남 성계 템프로구만. 비서실 위장 취업 실화냐? 저 K대표 회사 지금 부도 직전이라며? 꼴 좋다. 인성 빠은 오너리스크의 교과서네.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쓰레기 유전자. 7. 여론은 완벽하게 내 편이었다. 대중들은 권도윤과 오유라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나와 태성그룹의 무자비한 대응에 환호했다. 온갖 쌍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벌써 오유라의 과거 행적을 탈탈 털며 그녀의 과거 사진과 썰들을 추가로 발굴해내고 있었다. 나는 이 폭발적인 혐오의 퍼레이드를 아무런 감정 동요 없이 스크롤하며 지켜보았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했고 이 모든 모욕을 감내할 자격이 충분했다. 곧 류 실장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상무님, 여론전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현재 미라클 본사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분노한 파트너사들과 클라이언트들의 항의 전화입니다. 상황을 관망하던 몇몇 하청업체들도 방금 전 전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중의 분노가 가진 힘이다. 너희의 추악함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전시하고 너희의 추락의 가속도를 붙여주지. 나는 지금쯤 여의도 본사 구석에 틀어박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벌레 취급하며 침을 뱉는 기사들을 읽고 있을 권도윤과 오유라의 패닉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다 죽어가는 회사를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작은 불탔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 이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 이건 그저 가벼운 인터넷 스캔들일 뿐이야. 진짜 피가 튀는 법적, 재무적 난도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인터넷상의 스캔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권도윤과 오유라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가루가 된 상태였다. 두걸 두들 입이 투두두. 나는 그들이 쥐구멍에라도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거라 짐작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류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상무님, 놈들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어 제가 긴급히 개입해야 했습니다. 나는 잠기운이 확 달아났다. 무슨 일입니까, 류 실장님? 권도윤이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시도한 모양입니다. 저희 통제가 완벽히 닿지 않는 삼류찌라시 언론사 몇 군데에 돈을 찔러 넣고 자기 이미지를 세탁하려 시도했습니다. 유출된 카톡과 사진들은 전부 조작된 딥페이크며 태성그룹이 이혼 소송에서 자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오유라가 사실은 태성 쪽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헛소리까지 흘렸더군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조작? 강압? 도윤이 스트레스로 미쳐버린 게 분명하다. 그딴 개소리를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돈을 먹은 삼류 언론사들이 어떻게든 팩트를 비틀어 실드를 쳐보려 기사를 몇 개 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처참했다. 거대 포털과 메이저 언론사들이 순식간에 그 찌라시들을 묻어버렸고 사람들은 권도윤이 돈으로 언론을 조작하려 든다며 어제보다 2배는 더 거세게 그를 물어뜯고 있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류 실장이 말을 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권도윤이 아주 지저분한 방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뒷골목에 질 나쁜 사설 흥신소, 몇 곳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무님의 뒤를 밟아 어떻게든 약점이나 꼬투리를 잡아낸 뒤 법정에서 써먹거나 상무님을 협박할 카드를 쥐고 싶은 모양입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뒷조사를 해? 권도윤, 넌 진짜 간땡이가 부었구나. 나 백희진은 평생을 태성그룹의 딸로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통제된 삶을 살아왔다. 내 인생에 숨길 만한 더러운 오점 따윈 없다. 털고 싶으면 얼마든지 털어보라지. 어디 한번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나 보자. 마음대로 하라고 두세요. 나는 얼음장 같은 톤으로 명령했다. 대신 그 흥신소 놈들과 접촉하고 불법 미행을 사주한 정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증하십시오. 이혼 법정에서 그놈의 비열한 인성과 협박 시도를 입증할 아주 훌륭한 추가 증거가 될 테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상무님. 류 실장이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이미 체증 작업은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류 실장과의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1초 정도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질 듯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오유라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과거 도윤의 옆에 찰싹부터 얌전한 척 내숭을 떨던 그 기생충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희진, 너지. 네가 다 꾸민 짓이지. 기사 터뜨린 것도 너고 인터넷에 사진 뿌린 것도 다 너지. 우리 오빠랑 날 아예 죽여버릴 작정이야? 나는 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그녀가 악을 쓰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글자씩 천천히 똑박또박 내뱉었다. 오유라 씨,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 팩트에 근거해서 하세요.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 틀린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유라는 분노로 헐떡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이 독사 같은 년. 넌 거짓말쟁이야. 넌 그냥 질투하는 거야. 오빠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질투하는 거지. 내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있다는 걸 질투하는 거라고. 늙고 처져서 사랑도 못 받는 불쌍한 년. 오빠가 너 같은 거 버린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녀의 얄팍하고 처절한 인신공격은 내게 콧방귀밖에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내가 널 질투한다고? 강남 템프로에서 몸 굴리다 호구 하나 잡아서 침대로 직행한 내 더러운 과거를 질투할까?
아니면 평생 남의 돈이나 빨아먹고 사는 천박한 스폰녀 주제에 성도 못 물려받을 사생활을 뱉다고 유세 떠는 그 멍청함을 질투할까? 내가 팩트로 뼈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만 헉헉 내쉬었다. 가장 아픈 정곡을 찔린 탓이겠지. 닥쳐. 그녀가 발악했다. 오빠랑 나는 진짜 사랑이야. 오빠가 나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했어. 근데 너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잖아. 되져버려, 백희진. 오빠랑 내가 반드시 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오유라, 소리 지를 힘 있으면 아껴둬. 그 뚫린 입으로 악다구니 쓸 시간에 앞으로 길바닥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고민이나 하라고. 왜냐하면 네 명의로 된 나인원 한남 아파트랑 현금 8억. 아주 조만간 네 손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테니까.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고 그 번호 역시 차단해버렸다. 미친 개가 발작을 일으키며 물어뜯으려 들지만 그건 그저 그들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증명할 뿐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어젖혔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권도윤과 오유라의 처절한 발악은 궁지에 몰린 들짐승의 단말마 같았다. 그들은 돈을 주고 찌라시 기사를 쓰고 흥신소를 고용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고 있다. 얼마나 멍청한가.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발버둥치는 건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더욱 꽉 쥐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 그 불법 뒷조사 지시는 내 손에 법적 우위를 쥘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커 카드 하나를 더 쥐어주었지.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도희에게 카톡을 보냈다. 도희야, 도윤이가 나 불법 미행하려고 흥신소 알아보고 다닌대. 그리고 유라 이미지 세탁하려고 찌라시 기자들이랑도 접촉했다네. 네가 아는 메이저 기자들이랑 정보원들한테 이 사실 슬쩍 흘려줘. 도희는 1초 만에 답장을 보내왔다. 네, 미친 거 아냐? 진짜 알아서 장작을 넣어주네. 안 그래도 후속 기사 팩트 딸렸는데 개꿀. 이 똥 멍청이가 허우적대는 꼴. 국민들한테 라이브로 중계해줄게. 기분이 조금 상쾌해졌다. 권도윤, 오유라. 계속 그렇게 해봐. 너희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벼랑 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니까. 나는 너희가 그 깊고 어두운 나락의 밑바닥을 온전히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오유라의 히스테릭한 전화 따위는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나는 도윤과 유라가 마치 가을에 접어든 똥파리 같은 신세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애처롭게 윙윙거려봐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 진짜? 치명타는 아직 날아가지도 않았으니까. 이틀이 지났다. 내 일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지만 권씨 일가에게 이 이틀은 무간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대중들의 분노와 스캔들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 여의도 미라클 파트너스 본사 앞에는 진을 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뻗치기를 하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팻말을 든 직원들이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욕설을 퍼붓는 통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도 했다. 그날 늦은 오후 내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류 실장이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와 USB 메모리 하나를 쥐고 있었다. 중대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지휘관 같은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나는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류 실장은 책상 위에 봉투와 USB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묵직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상무님, 저희 측 회계감식반과 법무법인이 공동 진행한 내사 결과 드디어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권도윤 대표와 미라클 파트너스의 비자금 횡령 및 각종 금융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자료 구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정확히 뭘 찾아낸 겁니까? 류 실장이 USB를 가리켰다. 여기에는 권도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본을 국외로 유출한 정황, 수백억 원대 규모의 악의적 조세 포탈, 그리고 명백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자금 세탁 및 배임에 해당하는 정황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완벽하고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입니다. 이 자료들이 터지는 순간 이건 단순한 재벌가 이혼 소송이나 상업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대형 형사 범죄 게이트로 격상될 것입니다. 형사 범죄. 그 단어가 망치처럼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새끼가 우리 그룹을 등에 업고 그딴 더러운 짓거리까지 할 배짱이 있었다고? 류 실장이 고개를 끄덕인 뒤 두꺼운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또한 차도희 씨 측에서 넘겨준 제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역추적을 해본 결과 오유라의 가짜 대학 졸업장과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준 위조 브로커들, 그리고 그녀가 강남 템프로에서 일할 당시의 마담과 동료들의 진술서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송금 내역 증명서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이는 오유라가 권도윤의 회사에 입사하고 그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꽃뱀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도희가 그 짧은 시간에 저런 것까지 캐내다니. 만약 오유라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접근한 거라면 그 여자의 영악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권도윤은 스스로 제 발로 여우 소굴로 기어들어가 놓고선 그걸 자랑스러워한 셈이다. 얼마나 우습고 멍청한가. 류 실장이 상황을 요약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들, 특히 경제범죄에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금융수사부에 넘기면 검찰은 즉각 권도윤과 미라클 파트너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정식으로 구속수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이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것입니다. 서재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셨다. 희진아, 어떻게 할래?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 등에 칼을 꽂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다. 권도윤과 오유라는 이미 내 인내심의 한계를 수없이 시험했고 심지어 내 뒷조사를 하며 반격까지 시도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놈들에게 자비란 사치다. 나는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넘기세요. 나는 류 실장을 쳐다보며 지시했다. 해당 자료들의 원본과 복사본을 즉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이혼 소송 담당 재판부에도 권도윤의 혼인 파탄 책임과 중대한 범죄 리스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하세요. 또한 그놈의 남은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걸고 재산 분할 시 저의 기여도를 최대치로 인정받아 전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유 실장에게 지시하셨다. 딸내미 말대로 해라. 빠르고 확실하고 잔인하게 처리해. 류 실장은 봉투와 USB를 품에 챙겨 넣었다. 명업은 나라. 즉각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류 실장이 서재를 나가자 방에는 아버지와 나 둘만 남았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그 총구석 출신 애송이가 도덕성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아예 간땡이가 부어서 경제사범죄까지 저지르며 제 무덤을 팔 줄은 몰랐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저 끝없이 평온했다. 권도윤은 정확히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일 뿐이다. 법과 정의의 수레바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대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백 상무님, 낭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증거의 완벽성과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횡령 액수의 규모를 검토한 특수부에서 오늘부로 권도윤과 그의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정식 내사에 착수하고 즉각 형사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쯤이면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질 겁니다. 그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스마트폰 화면에 뉴스 앱의 속보 알림이 줄연속으로 떴다. 속보검찰 불륜 스캔들, 미라클 파트너스 권모 대표, 수백억 대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전격 입건, 출국 금지 조치. 헤드라인에는 특경법 위반, 조세 포탈, 비자금 세탁, 초대형 게이트 같은 단어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놈의 관뚜껑에 밝힌 마지막 대못이었다. 이제 권도윤은 완벽하게 끝났다. 단순한 기업 파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의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며 차디찬 교도소 철창 신세가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권도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여의도 본사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파란 상자들을 멍하니 쳐다보는 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콘크리트 같은 증거들 앞에서
그의 얄팍한 변명과 허세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울지. 그리고 오유라는 그 뉴스를 보고 난 뒤 그녀는 과연 도윤의 품에 안겨 눈물로 순애보를 증명할까? 아니면 미친 듯이 도망칠 궁리를 할까? 나는 속보 화면을 캡처해서 도희에게 카톡으로 날렸. 답장은 느낌표 10수개와 함께 총알처럼 날아왔다. 미친. 특경법 형사 입건. 우리가 해냈어, 희진아. 저 새끼 이제 빼박방에 가서 콩밥 처먹고 미싱 돌려야 됨. 오늘 당장 샴페인 까자, 파티 열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파티는 판사가 징역형 선고봉 두드릴 때 하자. 그래도 오늘 제대로 숨통을 끄는 건 맞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권도윤, 네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알량한 부와 사회적 지위, 평판,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 이게 바로 네가 나를 기만하고 짓밟은 대가다. 교도소 독방이야말로 지금의 네게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안식처일 거야. 형사 입건과 압수수색 속보는 폭격기의 융단 폭격처럼 미라클 파트너스의 허술한 뼈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전까지는 체면 치레라도 하며 망설이던 일부 은행과 최후의 클라이언트들마저 특경법 위반 혐의가 뜨자마자 마치 뒤통수에 불이라도 붙은 듯 기겁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달아났다. 세상 천지의 수백억 대횡령과 비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범죄자와 엮이고 싶어하는 미친 기업은 없으니까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지만 유 실장과 차도희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보 덕분에 권씨 일가의 멸망 과정을 4K 라이브캠처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은 여의도 본사를 이잡듯 뒤져 모든 회계장부와 법인 하드디스크를 박스째로 쓸어갔다. 권도윤은 쉴 새 없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으러 들락거렸고 완벽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는 구치소 수감까지 문자 그대로 반보 앞둔 상태였다. 회사 건물 밖은 매일같이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채권단과 협력업체 사장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백 명의 전 직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로비에 몰려가 권도윤 구속, 내 돈 내놔라를 연호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위대와 용역 경비원들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류 실장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멸망의 진행률을 보고했다. 상무님, 권도윤 측의 주요 자산인 여의도 본사 건물, 지방의 RD센터 및 물류창고 등 핵심 자산이 모두 법원에 의해 가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파견되어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 청산 및 경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권도윤 개인과 권 영감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법인 리스 차량인 벤틀리와 벤츠 등도 모조리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은 완전한 부도 상태입니다. 부채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라 경매로 다 팔아넘겨도 하청업체들에게 10원짜리 한 장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나는 그 잔혹한 보고를 들으면서도 심장이 바위처럼 차가웠다. 자업자득이다. 만약 권도윤이 그저 얌전히 내 곁에 머물렀다면 내 뒤통수를 치거나 템프로 스폰을 서고 조세 포탈 같은 미친 짓거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미라클 파트너스는 태성그룹의 온실 속에서 평생 호의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해본들 엎질러진 물이다. 도희 역시 현장의 가장 자극적인 가십들을 신나게 물어다 주었다. 야, 희진아. 이거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다? 권도윤 애미가 어제 미라클 본사 앞에 나타나서 막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다가 열받은 하청업체 사장님들한테 진짜 문자 그대로 찢겨 죽을 뻔했어. 양 여사가 루이비통 가방 휘두르면서 발악하다가 계란 맞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결국 경찰차 출동해서 겨우 도망쳤다니까? 권도윤. 그 새끼는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목격됐는데 완전 노숙자가 따로 없대. 삐쩍꼬라서 수염은 덤룩하고 눈동자는 풀려있고 예전에 그 가오잡던 CEO 행세는 어디 가고 완전 폐인 다 됐더라. 꼴 좋지 아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다 자업자득이지. 나는 무미건조하게 맞장구 쳤다. 복수가 주는 쾌감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불타는 환희보다는 차갑고 논리적인 방정식이 풀렸을 때의 해소감에 가까웠다. 적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걸 보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긋지긋한 챕터를 덮고 내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었다. 며칠 뒤, 류 실장이 종지부를 찍을 소식을 가져왔다. 상무님, 미라클 파트너스의 잔존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업 파산 및 회생 절차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서류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법률적, 상업적으로 권도윤의 회사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 씨 일가는 철저하고 완벽한 파산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수백억 원의 빚더미뿐입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다보았다. 화단에는 초여름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겉보기엔 그토록 눈부셨던 그들의 비즈니스 제국은 한 인간의 탐욕, 배신,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불과 몇 주 만에 산산이 조각났다. 끔찍할 만큼 초라한 결말. 하지만 권도윤에게 이건 끝이 아니다. 파산은 그저 전주곡일 뿐. 진짜 그의 목을 매달 밧줄은 곧 열릴 형사재판이다. 그것이 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조강지처 자리를 꿰차려던 오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권씨 집안은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고 그녀는 과연 자신의 미래의 아이와 함께 어디로 튀었을까? 한남동 사모님이 되겠다는 그녀의 달콤한 꿈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다. 과연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빠와 함께하겠다며 옥바라지를 자처할까? 나는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인간의 진짜 본성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오유라, 부디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줘. 미라클 파트너스의 공식 파산 선고는 권씨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조종, 태우과 과도 같았다. 반면 내게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다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깊게 숙면을 취했으며 류 실장이 들려주는 적들의 자산 청산 보고서를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도희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버지도 내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보시고는 안심한 채 그룹 경영에 집중하셨다. 하지만 권씨 일가에게는 매일매일이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었다. 파산이라는 것은 남은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성북동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기사 딸린 마이바흐도 모두 사라졌다. 조만간 그들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월세방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될 것이다. 거기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의문이었던 건 오유라의 행방이었다. 인터넷의 마녀 사냥이 시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게 협박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 그녀답지 않은 침묵이었다. 하지만 폭풍 전야는 늘 고요한 법이지. 그날 오후 도희가 또다시 흥분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야, 희진아. 내 전속 탐정이 진짜 팝콘 각 제대로인 뉴스를 물어왔어. 빨리 각 잡고 들어봐. 내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여자가 또 무슨 미친 짓을 했길래? 도희가 깔깔대며 웃었다. 토끼기로 했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권씨 집안 쫄딱 망해서 깡통 찼지. 권도윤은 당장 내일 모레 간방 가게 생겼지. 유라 그년이 미쳤다고 그놈 옆에 붙어 있겠어? 걔 원래 템프로 시절부터 이해타산 쩔기로 소문난 년이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망쳤는데? 나는 흥미가 당겼다. 탐정이 며칠 동안 유라 뒤를 밟았거든? 걔가 최근 며칠간 밤마다 몰래 나인원 한남에 기어들어가서 명품 백, 옷, 보석 조가리들을 아주 이민 가방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대. 게다가 브로커 껴서 그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현금치기 해서 팔아치우려고 시도했어. 근데 어쩌냐? 네가 진작에 태성법무팀 시켜서 가압류 걸어놨잖아. 집이 안 팔리니까 부동산에서 바닥을 구르면서 발작을 하더란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끈 떨어진 년 신세가 됐네. 돈 떨어지면 사랑도 식는 법이지. 야, 그게 끝이 아니야. 도희가 낄낄거렸다. 탐정이 유라가지 엄마랑 통화하는 걸 도청했는데 내용이 진짜 예술이야. 권도윤 그 개새끼한테 완벽하게 속았다고.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인 줄 알았으면 애당초 안 만났다고 질질 짜면서 뱃속에 있는 애물단지 떼어버려야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엄마란 작자도 딸년한테 돈 좀 붙이라고 욕지거리 하다가 짐덩어리 끌어안지 말고 당장 중절 수술이나 하라고 부추겼다더라. 진짜 그 어미의 그 딸, 환상의 콩가루 집안이야.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어젯밤이었어. 권도윤이 완전 벼랑 끝에 몰리니까 도피 자금이라도 좀 뜯어낼 생각이었는지 유라가 숨어 지내는 오피스텔에 쳐들어갔대.
둘이 거기서 창문이 찢어지라 악을 쓰며 싸우는데 골목밖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 도윤은 내가 너 때문에 내 마누라랑 태성그룹 버리고 이 꼴이 됐는데 배신을 하냐? 이 은혜도 모르는 창녀야. 하고 욕하고 유라는 나한테 한남동 사모님 만들어준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빵에 가는 경제사범 주제에 어딜 들러붙냐. 너 만난 나를 저주한다. 하고 발악을 했대. 결국 둘이 치고받고 집안 살림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어. 유라는 뺨을 얻어맞고 퉁퉁 부은 얼굴로 캐리어 끌고 튀어나오면서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더라. 나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들개들이 썩은 고기를 두고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우리 애기 도윤 오빠 해대며 역겹게 굴더니 상황이 뒤집어지니 이렇게 추악하게 밑바닥을 드러내는구나. 결론은 이거야. 도희가 요약했다. 둘이 쌍욕하고 완전 찢어졌어. 유라는 야반도주했고 권도윤은 이제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았어. 부모한테 버림받고 친구들 다 도망가고 목숨 걸었던 상간녀한테까지 통수 맞고 아주 인과응보의 교과서지.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알겠어. 네 사람 시켜서 오유라가 결국 어디로 튀었는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해. 당연하지. 그년 우리 레이더망에서 절대 못 벗어나. 도희가 장담했다. 그날 저녁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올겨울은 유독 살을 애는 듯 춥고 끔찍할 것이다. 도윤은 지금쯤 배신감과 지독한 고독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겠지. 그것은 그가 내게 안겨준 고통보다 수천 배는 더 날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결말이다. 오유라의 도망은 도윤에 관해 밝힌 마지막 못이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법정의 심판뿐이다. 그것이 그의 완벽한 끝이다. 권씨 집안은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오유라는 돈 냄새를 맡고 챙길 수 있는 값나가는 짐들만 바리바리 싸들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막장극이 마침내 논리적인 종착역에 다다랐다. 나의 이혼 소송 역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담당 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몹시 평온하고 사무적이었다. 백 상무님, 권도윤 측 변호인단과 방금 접촉했습니다. 그들 쪽에서 저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싶다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권도윤의 머리 위에는 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칼날이 매달려 있다. 그는 나와 법정에서 왈가왈부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체력도, 멘탈도, 당연히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초스피드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만이 그가 검찰이라는 진짜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기 전 아주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현실 파악을 했군. 조건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내가 요구했다. 합의서 초안에 따르면 권도윤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유책 배우자이며 현재 특경법상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상무님께서 공동자산의 절대 다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상무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100% 보전됩니다. 권도윤 측에 남은 자산 중 채무와 징벌적 벌금을 공제한 자녀 자산의 80%도 상무님께 귀속됩니다. 권도윤은 상무님의 혼인 전 특유 재산 및 태성그룹 관련 지분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완전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나인원 한남 아파트 역시 가압류 후 명도 소송을 통해 환수하여 동일한 비율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합의서는 권도윤을 길바닥에 알몸으로 내쫓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에게 남은 거라곤 갚을 길 없는 수백억의 빚과 곧 입게 될 죄수복뿐이다. 서명 일정 잡으세요. 서명식은 태성그룹 측 대형 로펌의 회의실에서 진행되기로 했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낯짝을 1초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았기에 류 실장과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나중에 류 실장이 서명식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권도윤은 마치 걸어다니는 송장 같았다고 했다. 뺨이 푹 패고 앙상하게 말라. 한때 몸에 딱 맞던 정장이 마치 옷걸이에 걸쳐놓은 듯 헐렁거렸다고. 그는 합의서에 서명할 때 손을 덜덜 떨었고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의 테이블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의 담당 변호사조차
똥이라도 밟은 듯 끔찍하게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체의 언쟁이나 소란 없이 모든 절차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유 실장을 통해 최종 서명이 날인된 이혼 증명서를 건네받았을 때 내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시위가 탁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미친 듯한 환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앓던 지독한 독감에서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밀려오는 깊고 맑은 안도감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주방장에게 지시해 상다리가 부러질 듯 화려한 저녁 만찬을 준비하셨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두툼한 생선살을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아주 잘했다. 그 썩어 빠진 잡놈은 진작에 내다버렸어야 했어. 이제 집에서 푹 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 애비가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나는 빙긋 웃었다. 아버지, 평생 먹여 살리실 필요 없어요. 저 아직 젊고 쌩쌩한데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죠.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내 딸 백희진이 그깟 피라미 새끼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주저앉을 리가 없지. 더 화려하게 만개할 거다. 그때 도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희진아. 도장 찍었어? 완전한 자유에 몸된 거 축하해. 방금 서류 받았어. 다 끝났어. 꺄! 도희가 수화기 너머로 비명을 질렀다. 인간 폐기물 청소 완료. 축하한다. 내 친구. 뒷정리 싹 끝나면 우리 몰디브든 하와이든 당장 비행기 표 끊어서 파티하러 가자. 당연하지. 무조건 가야지. 나는 활짝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내 앞에 먹음직스러운 만찬과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다. 이 길고 끔찍했던 악몽은 드디어 끝났다. 권도유는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오유라는 빚더미를 피해 정체불명의 나락으로 도망쳤다. 나의 복수는 100%, 아니 200%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성그룹의 자랑스러운 딸, 백희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이혼 후 나는 약 2주 동안 아버지의 본가에 머물며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면 성북동 거리를 여유롭게 산책했다. 아버지는 내가 생기와 미소를 되찾은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 아버지가 내게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쓱 내미셨다.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주식 양도 증서, 사본과 새하얀 사원증 형태의 스마트 키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태성그룹 산하에 있는 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 뉴미디어 계열사의 지분 51%를 내게 양도하신 것이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무심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핵심 인력들이 아주 똑똑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꽤 공격적이고 비전이 있더구나. 네가 다시 감을 잡고 새로 시작하기엔 완벽한 놀이터가 될 거다. 어차피 언제까지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순 없잖니. 이 아비가 가진 모든 건 결국 다 내 것이 될 텐데. 슬슬 경영 수업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손에 쥔 스마트 키를 꽉 쥐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는 무언의 응원. 과거는 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깊은 사랑이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아버지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도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희진아, 그 환장의 똥꼬쇼 커플. 최신 근황 업데이트. 들어볼래?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이번엔 또 뭔데? 일단 권도윤. 이번 주에 첫 공판 열리는데 검찰이 워낙 증거를 빡세게 모아놔서 구형 15년에 실형 한 10년은 가뿐히 나올 거래. 국립호텔 VIP룸에서 아주 장기 투숙 확정이야. 그리고 오유라는 아버지도 밥을 드시다 말고 귀를 쫑긋 세우셨다. 아, 그년 진짜 웃겨. 내 탐정이 그년 출입국 기록을 땄는데 관광비자로 하와이로 날아갔어. 어떻게든 미국 땅에서 애 낳고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 비벼보려고 한 것 같은데 걔 수중에 돈이 쥐뿔도 없잖아. 하와, 이 물가가 얼마나 미쳤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는 인맥도 제로야. 지금 미주 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 같은 데 들어가서 막 불쌍한 척 징징대면서 일자리 구한다고 글 올리고 있는데. 야, 미주 한인들이 바보냐? 그 동네 아줌마들 이미 한국 뉴스 다 봐서
걔 얼굴이랑 템프로 출신 신상 다 알고 있거든. 완전 왕따당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동네 웃음거리로 전락했대.